자, 이제 고급 회계 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6번부터입니다. 일단 말 문제 나온 거 있네요. 자, 맞는 거 찾아봅시다. 답은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수업 중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30%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누군가 과반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의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배,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과반수를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됐고, 자, 나머지 틀린 것들 볼게요. 2번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런 걸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지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지배력이었죠. 자, 그리고 3번과 관련돼서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혹시라도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배당 결여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배당 결여 한해서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 4번 문구는 이게 앞뒤가 바뀌면 헷갈리게 딱 좋은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향 거래가 만약에 매각 대상 또는 출자 대상 자산의 순실현 간의 감소, 그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의 증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하향 거래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어떤 금액을 인식하시고 전체 금액을 다 인식을 하시는 거고요. 자, 반면에 상향 거래다라고 한다면 상향 거래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만 인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반대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 틀렸고요. 모두 틀렸습니다. 이게 반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어차피 관계기업 투자나 공동기업 투자나 공통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관계기업이 공동기업이 되거나 또는 반대가 되는 경우라도 어차피 측정 방법이 동일하다 보니까 재측정은 없다. 재측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가 지분법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이 지분법에 해당했던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아이고, 이렇게 두께가 어떻게 되냐.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관계기업 투자를 줄여주셔야 되는데 아마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순투자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마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힌트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마지막 문구에서 느닷없이 매출 채권 그리고 장기 대여금 이자라고 나왔다고요. 다만 실제 거래의 성격을 반영하는 매출 채권 또는 매입 채무 등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장기 대여금 쪽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분법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모양새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의적 영향력을 언제 획득을 했는지 확인해 두시고 나의 지분 비율이 몇 %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날짜 이제 순자산 장부금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순자산 장부금액은 182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법 적용이니까 순자산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재고자산 기계장치 쪽입니다.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가 더 있고요. 20만 원, 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이 더 있네요. 반면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12만 원, 20만 원, 8만 원만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만 원만큼 공정가치 평가 차익이라는 것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순자산 공정가치 200만 원이 나온 거였어요. 자, 이 금액을 얼마 주고 지급을 샀다고요? 45만 원만큼을 지급하고 샀습니다. 그럼 순자산 공정가치는 200만 원에 내 몫 25%를 적용한다면 순자산 공정가치의 내 몫이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럼 바로 5만 원만큼 빵꾸 날 거야. 이게 아마 사업결합에서는 영가매수 차익이라고 계산되는 거고요. 지분법에서는 지분법 이익으로만 표시가 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효과까지를 고려를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는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을 하시게 된다. 이런 분석 기법을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놓치고 갔을 경우에도 아마 답은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X1년도로 갑시다. 자,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손실이 발생한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단기 순손실 40만 원만큼 발생을 했고 추가적으로 고려사항이 이제 연결하고 비슷하게 공정가치 평가 차익에 대한 삼각효과도 고려하셔야 되고 내부거래 효과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서 내부거래 관련된 자료는 없었고요. 공정가치 평가 차익에 대한 삼각효과인데 X1년 중에 40% 삼각이 된답니다. 그럼 재고자산 중에서 4만 원만큼의 삼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삼각을 하는 거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액법 삼각이니까 매년 얼마씩이 되는 거야? 2만 원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분법 단기 순손실에 해당했던 금액이 46만 원만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지분법 손실로 인식되는 금액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의 감소가 나타나겠죠. 44만 원에 내목 25% 11만 원 금액을 내가 잘못 계산했나요? 40만 원, 4만 원, 2만 원, 46만 원이네요. 곱하기 25% 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1만 5천 원 관계기업 투자 주식도 11만 5천 원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엑셀레 말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장부 금액은 5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차감하시면 현재 장부 금액이 38만 5천 원만큼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2차년 들어갑시다. 이게 문제였죠. 자, 2차년도에도 또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많네요. 160만 원만큼. 자, 그리고 재고 자산이 X2년도에 외부 판매된 게 60% 있으니까 나머지 6만 원만큼 공정가치 평가차익 상각해 주시고 기계장치는 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감가상각 효과는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2만 원 여기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60만 원에 8만 원, 168만 원에 내목 25% 계산하시면 무려 42만 원의 금액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장부 금액이 38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기업 투자는 38만 5천 원까지. 따라서 지분법 손실도 전체 중에서 38만 5천 원까지 줄여주시고 일단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지분법 적용 준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했던 지분법 손실에 해당했던 금액이 3만 5천 원만큼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매출 채권은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이건 건드리지 않는다고. 이건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순투자 성격에 해당했던 대여금까지만 조정이 되는 겁니다. 대여금 만 원까지 지분법 손실을 추가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전체 인식해야 되는 지분법 손실은 39만 5천 원의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27번 문제 확인을 했고, 자, 나머지는 연결 문제네요. 연결 문제는 좀 덩어리가 커서 제가 좀 판서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자료입니다. 기본 자료는 60% 지배권 행사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순자산 장부형과 공정가치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공정가치 평가 차익을 발생시키는 항목은 없습니다. 이 날짜 현재 주식회사 민국의 자본총계가 순자산 장부 금액이 되겠죠. 공정가치 평가 차익이 없었다는 자료 나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내부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지금 제시가 됐었어요.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X1년도 내부 거래입니다. 민국이 대안에 지분법하고는 달리 연결의 경우는 상하형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X1년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부 거래는 대한이 민국한테 판매를 했죠. 하향 거래가 발생을 했고 회계 기간은 X2년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량 운반구에 대한 내부 거래입니다. 민국이 판매를 했네요. 상향 거래가 발생을 했고 회계 기간은 X2년도가 됩니다. 덧붙여서 또 무슨 자료가 있나요? 또 하나의 내부 거래가 보이네요. 배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종속기업이 배당을 했으니까 지배기업은 배당 수익을 인식을 했겠죠. 참고 투자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 단기 손익이죠. 한 가지만 빼고 그게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항상 연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체크하고 가자. 그 두 가지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지배 지분에 대한 측정 방법을 공정가치 직접 측정하는지 아니면 비례적 지분을 측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원가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례적 지분을 측정을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확인할 사항은 X1년 말에 비지배 지분 금액 계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사항은 X2년도 지배기업 소유주 기속 단기순이익하고 비지배 지분 기속 상기순이익 두 가지를 계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판서 한번 해봅시다. 얘는. 자, 연결과 지분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차익 분석기법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유의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 언제 획득했는지 확인하시고 지분법의 경우에는 나의 투자 지분율만 확인하시면 되지만 연결의 경우에는 지배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까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분율 60%가 지배 지분율이니까 나머지 40%만큼 비지배 지분율 이렇게 나오겠네요. 일단 순자산 장부금에서 확인합시다. 아까 확인했다시피 11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순자산 공정가치도 역시 115만 원이라는 얘기. 최초 투자차익 분석 들어갑니다.
75만 원의 취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순자산 공정가치 중에서 내 몫입니다. 금액 계산하시면 69만 원 금액이 계산될 거예요. 나머지 초과한 금액이 6만 원만큼 나타나네요. 얘가 영업권 상당이 되겠죠. 그 시작할 때는 별도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 계산되겠지만 이 중에서 내 몫에 해당했던 부분은 이제 상계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순자산 공정가치 중에서 내 몫에 해당했던 60%에 해당했던 금액하고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포함된 69만 원하고 서로 상계 제거가 되는 거고요. 영업권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는 B집의 지분가액이니까 결과적으로 115만 원의 40%에 해당했던 부분이 최초 B집의 지분가액이 되는 거죠. 금액 46만 원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였어요. 자, 후속적인 과정 들어갑시다. X 1년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결이니까 양쪽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각각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일단 지배기업에 대한 당기 순이익 자료는 별도로 제시가 됐었죠. 15만 원만큼이었습니다. X 1년도. 종속기업에 대한 자료는 자본 변동 내역으로 제시가 됐었어요. 일단 당기 순이익은 9만 원만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타 포괄손익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도 분석합시다. 공정가치 평가 차익 상각은 애초에 없었다. 내부 거래와 관련된 효과를 반영을 하자. 엑셀런드 내부 거래는 좀 분석했었던 상향 거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원가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매를 했으니까 자, 재고 자산 상향 거래를 통해서 내부 거래 발생액은 자, 즉시 10,000원만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후속적으로 외부 거래 일종의 추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엑셀런드에 이 중에서 80%가 판매가 됐답니다. 그럼 실현된 금액이 8,000원만큼 돼서 일단은 2,000원만큼 효과가 남았어요. 다만 이제 손상이나 저가법 자료가 나오면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모양 분석을 해본다면 이게 연결 실체 입장에서 관점이고 얘가 합산 장부에 나오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최초 엑셀런드의 재고자산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연결 관점에서는 장부에 변동이 없는 거죠. 여전히 얘는 10,000원짜리인데 장부상으로는 부풀려져서 2만 원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10,000원만큼 조정을 하자라는 사항이 이 내용이었고요. 엑셀런드의 80% 외부 거래가 발생을 했죠. 그럼 연결 입장에서는 장부 금액 8,000원의 감소지만 장부상으로는 16,000원의 감소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에 해당했던 8,000원만큼 조정 사항이 이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재고자산 기말 금액이 다른 거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 남았을 건데 재고자산은 저가법 평가가 나타난다고요. 자, 최종적인 기말 금액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됐었네요. 자,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0원으로 추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0원이니까 저가 적용한다면 얘가 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장부상으로 평가 손실 1,000원만큼 인식을 했지만 연결 실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가 상당액이 이게 더 낮은 금액이에요. 따라서 얘는 그냥 2,000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인식해야 될 평가 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 1,000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취소되는 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 두 가지 금액만 비교를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효과는 마이너스 1,000원의 효과만 남을 수가 있다. 이거 사실 판단하시면 이 절차가 다 필요 없었던 사항이었어요. 당초 원가 10,000원이었잖아요. 80%니까 20% 2,000원이 남았을 거야. 순실현 가니까 3,000원이니까 그냥 장부 금액이 2,000원이라고요. 자, 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2만 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지, 그렇지? 합산장부에서는 이 중에서 80%가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20%에 해당했던 금액은 4,000원 금액이 남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3,000원만큼 1,000원만큼 될 거야. 결과적으로 두 가지 금액만 비교를 하신다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효과는 1,000원만큼의 마이너스 효과만 남겨두시면 되겠죠. 일종의 재고자산 외부 거래가 저가법 평가를 통해서 1,000원만큼이 더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었죠. 6만 원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끝. X 1년도와 관련된 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종속기업의 연결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89,000원의 금액이 계산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40%에 해당했던 부분은 B집의 지분으로 대체 처리가 될 겁니다. 35,600원에 해당했던 금액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 금액은 그냥 기타 포괄손익이죠. 6만 원만큼의 종속기업의 연결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도 역시 40%만큼은 빚집의 지분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24,000원의 금액 이렇게 되겠죠. 지배 쪽은 아무런 조정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냥 단기순이익 15만 원만큼을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런 말까지는 빚집의 지분 가액 계산이니까 46만 원에서 시작 35,600원 그리고 24,000원만큼 더 늘었죠. 따라서 기말 빚집의 지분에 대한 장부금액 계산하시면 519,600원 나올 거예요. 요 금액 하나 뽑아내시면 되고 이제 2차 연도로 가도록 하자고요. 자, 2차 연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단 각각에 대한 단기 순이익자료 또 확인해 주시고, 자,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의 단기 순이익은 25만 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종속기업의 2차 연도의 단기 순이익자료는 20만 원의 금액인데요. 얘가 20만 원만큼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당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 조정하셔야 될 사항은 일단은 공정가치 평가 차익 상각 효과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내부 거래 효과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부 거래도 단기 발생한 것보다는 작년도 거 먼저 여러분들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작년도 겁니다. 이거 어차피 엑시년도면 다 팔렸어요. 얘는 빵빵 이렇게 될 거니까 효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1,000원만큼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전기 재고 자산 내부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외부 실현된 효과 나머지 금액 1,000원만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연도에는 양쪽 모두에서 내부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자, 재고 자산에 대한 하향 내부 거래가 발생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하향 내부 거래면 원가 15,000원짜리 3만에 팔았으니까 바로 15,000원만큼 내부 거래액이 발생을 했겠죠. 일단은 없애주시고 재고자산 외부 거래 효과 반영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내부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얘를 구입해서 비품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 비품을 사용했으니까 처분됐을 때 외부 실현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가상각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가상각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자산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판매가 아니고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발생할 뿐입니다. 감가상각이니까 지금 5분의 1만큼이 되는 겁니까? 항상 감가상각 효과는 언제 거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가 X2년 초에 아마 발생을 했을 거야. 그래서 1년치 감가상각비 효과 3,000원만큼을 다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날짜 꼭 확인해 주시는 버릇 들여주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상향 내부 거래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겁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내부 거래가 있었다고요. 금액 얼마입니까? 장부 금액 4만 원짜리를 6만 4천원에 팔았으니까 바로 2만 4천원 만큼 내부 거래 발생을 했겠네요. 일단 지워주시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외부 거래 처분이 발생하거나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처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확인합시다. 4년 동안 정액법 상각을 한답니다. 매기 4분의 1씩.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각 효과는 항상 날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4월 1일이니까 9개월치 효과죠. 12분의 9개월치 요가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4,500원에 해당했던 금액입니다. 자, 일단은 종속기업의 내부 거래는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현금 배당이 발생을 했던 거죠. 현금 배당이 10만 원만큼입니까? 그럼 10만 원만큼 이런 모양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지배기업의 경우는 한 가지 효과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배당이 있었다고요. 60%만큼은 나한테 배당 수익으로 나왔을 거야. 그 배당 수익 효과가 일종의 내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6,000원에 해당했던 금액 지워주신 다음에 그 6,000원만큼은 바로 뭐 환원으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이익 잉여금의 환원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분석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X2년도에 각각이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 효과입니다. 일단 종속기업 자체의 단기 순이익 효과는 여기까지죠. 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 사항이었으니까 18만 1,500원만큼이 나올 겁니다. 18만 1,500원. 이 중에서 비지배 지분 순이익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40%에 해당했던 금액이었다고요. 72,600원. 자, 반면 지배기업의 연결 단기 순이익은 배당 수익 취소까지 효과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겠네요. 17만 8천원의 금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연결 단기 순이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더한 금액이 연결 단기 순이익이라고요. 35만 9,600원 나오겠네요. 35만 9,600원만큼이 전체 연결 단기 순이익. 이 중에서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72,600원만큼 있으니까 나머지가 지배 지분 순이익이 되는 거죠. 차이 금액이 286900 나오네요. 28만 6,900원. 요 금액 찾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네. 28번에는 5번, 29번에는 3번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누락하지 않고 자료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30번 문제입니다. 역시 연결 문제입니다. 연결 문제인데 좀 추정 형태의 문제가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보통주 취득이 발생을 했는데 몇 %인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배기업만 냈답니다. 재무상태표 자료 나왔고요. 그리고 식별되는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자산부채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식별되는 자산부채 항목은 없대요. 재고자산 외부에 판매가 있었고 비품의 잔존 내용서 나와 있고 민국의 엑셀런 단기 순이익 나와 있고 다른 자본 변동은 없답니다. 내부 거래도 다른 것도 없고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답니다. 취득일 현재 비지배 지분 공정가치는 7만 원만큼 나왔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기말 현재 연결 재무상태표에 비지배 지분이 82,000원만큼 나왔으니까 시작할 때 72,000원이었단 말이야. 1년 후에 82,000원이니까 단기 중에 12,000원만큼의 증가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 연결이니까 기본 모양새는 똑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 지분율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X 1년초에 시작을 했고요. 이 날짜 현재 순자산 장부 금액은 이 두 가지 합산한 금액이 되겠죠. 자본금 이익잉여니까 21만 원입니다. 자, 공정가치 평가 차익이 발생시킨 사항이 재고자산은 2만 원만큼 더 있네요. 자, 비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가치가 더 작아요. 더 작으니까 3만 원만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겠죠. 사실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영업권 상당액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추가적으로 X 1년도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된 금액이 64,000원만큼 있었고요. 자, 기말 비지배 지분 가액이 나타났으니까 종속기업만 분석해서 답을 추정하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삼각효과 확인합시다. 재고자산은 X1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가 됐답니다. 2만 원만큼 매출원가 잡아주셔야 되고 비품은 5년 동안 상각이 필요하답니다. 그 매기 6천 원만큼의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장부상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줄여주셔야 됩니다. 비품에 대한 비용 줄이는 금액이 6천 원만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나머지 내부 거래도 없었고 나머지 항목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게 종속기업의 연결 단기 순이익이 될 거라고요. 64,000원, 2만 원 더하기 6천 원 계산하시면 금액이 총 5만 원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비지배 지분의 취득일 현재 금액이 7만 원이었답니다. 여기서 7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기말이 됐을 때 얘가 82,000원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단기 중에 증가한 금액이 12,000원만큼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비지배 지분율만큼 배정이 됐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2,000원 나누기 5만 원 금액 계산하시면 비율이 몇 %다? 24%가 적용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은 대한의 민국에 대한 지분율이니까 지배 지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입니다. 76%만큼이 지배 지분율이 됐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자, 나머지 31번 가고 32번 문제는 사업결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31번 문제는 지배력을 획득한 날짜인 엑셀런트 7월 1일에 최초 인식하는 영업권이 얼마이냐. 영업권이니까 이전 대가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 날짜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 측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32번 문제는 추가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X 2년 말에 재무상태표 계산한 영업권 그리고 유형자산 장부금액인데 아마 자료 분석하시면 잠정금액 그리고 조건부 대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잠정금액의 조정효과는 어디에 반영하자? 영업권에 소급 반영을 하자. 조건부 대가에 대한 후속적인 정상 가정은 취득일 현재 존재하는 사건 상황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정금액의 조정, 즉 영업권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후속적으로 얘가 부채로 처리가 됐느냐 자본으로 처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부채로 처리가 됐다면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새롭게 재측정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단기손익. 하지만 자본으로 처리된 부분은 재측정은 나타나지 않고 자본 내에서 정산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쭉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전 대가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취득일 현재 이전 대가의 금액 계산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아마 X1년도에 FPL로 갖고 있다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짜가 X1년도 7월 1일이었어요. 그럼 이 날짜 현재 기존 보유 지분은 공정가치로 재측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보유 지분이 100주만큼이 있었고 이 100주에 대해서 공정가치니까 1,400원을 적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민국의 주식 100주에 대한 공정가치 계산하시는 거였어요. 금액 14만 원만큼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신주 발행한 게 있었다고요. 900주만큼 발행이 있었네요. 내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계산하셔야 될 거니까 주당 공정가치 1,500원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35만 원의 금액이 계산되는 거고 나머지 회계자문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죠. 신주 발행 비용은 주발처에서 깔 뿐 사업결합 회계 처리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료 나오고 유동자산 부채 이전 대가는 지금 계속 찾을 거예요. 다음 사항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잠정금액 이건 취득자산과 관련된 평가고요. 다음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고객 목록을 갖고 있죠. 고객 목록의 경우는 별도의 유형자산을 처리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잠재적인 협상과 관련된 건 별도의 자산을 인식하는 사항이 아니다. 대가가 가치가 있어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자 그리고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이죠. 요거 있네요. 조건이 붙었네요. 승소한다면 돈을 더 줄게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조건부 대가가 나오는 거죠. 자, 돈을 더 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 조건부 대가 부채가 나올 거예요. 이 날짜 현재 공정가치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된 사항은 12만 원으로 추정된다. 얘가 공정가치를 나타내겠죠. 12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영업성과와 관련된 조건부 대가가 하나가 더 붙었네요. 조건부 대가 부채입니다. 역시 이 날짜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16만 원이었어요. 여기까지 계산된 값이 7월 1일자 현재의 이전 대가 측정액입니다. 금액 계산하시면 177만 원의 금액이 계산되겠습니다. 177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순자산 측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산 측정해 보시고 부채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올라가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유동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는 그냥 부채라고만 돼 있네요. 그리고 유형자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밑에 자료에 유동자산 부채 공정가치 자료가 제시가 됐으니까 얘는 80만 원으로 부채 금액은 30만 원으로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을 제하는 자료가 얘였죠. 자 잠정적인 금액으로 일단 처리를 합시다. 100만 원 다만 얘는 잠정금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좀 전 말씀드렸던 고객 목록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자, 민국의 고객의 주문 내역과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이 고객 목록의 공정가치는 5만 원 추정된다. 고객 목록은 비밀 유지 조건이나 그 밖의 약정 조건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아무튼 별도로 식별되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각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처분, 매각, 라이선스, 임대 등등이 가능하다. 즉 얘는 분리 가능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식별 가능한 항목을 얘기를 합니다.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치가 5만 원만큼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사항은 분석을 하시면서 다 조건부 대가 등등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니까 일단 자산부채 측정치는 얘가 다네요. 자산 측정치는 일단은 잠정금액 포함해서 185만 원이고요. 부채는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185만 원, 30만 원 차이 금액이 155만 원의 금액이 계산되겠네요. 그 이전 대가 이만큼 순자산 측정이 155만 원이니까 차이 금액 계산하시면 일단 그 날짜 현재 영업권은 22만 원 상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22만 원 31번 뽑아주시고 자 나머지가 이제 이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민국 유형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가 X년도 5월 1일에 완료가 됐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모양새를 보자고요. X2년 5월 1일에 회계처리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자 당초 잠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밖에 없었어요? 1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소급해서 유형자산을 X년 7월 1일자로 10만 원만큼을 더 잡아준다면 그 10만 원만큼 상대 계정은 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영업권 금액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작년도에 감가상각비도 잘못됐으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소급 재작성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일단 모양새 여기까지만.
자, 또 한 가지는 X년도 6월 1일자입니다. 자,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승소했답니다. 그럼 약정대로 돈이 지급이 되겠죠. 현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만큼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대가 부채로서 내가 인식하고 있었던 금액이 얼마만큼 있었지 아까? 12만 원에 해당했던 금액이에요. 그럼 3만 원만큼 여기 빵꾸 날 겁니다. 자, 이 소송 언제부터 진행 중이었다고요? X년도 7월 1일 취득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고요. 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정산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조건부 대가에 대한 정산은 잠정 금액의 조정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업권에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 6월 30일입니다. 영업 성과와 관련된 사항이 달성이 됐답니다. 현금 20만 원만큼이 지급이 됐어요. 얘도 당초 인식되고 있었던 조건부 대가 부채 이제 의무 이행이 끝났으니까 지워주셔야 되겠죠. 얼마로 인식되고 있었지는 16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4만 원에 해당했던 금액,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표 주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영업 성과 관련된 사항을 대표적으로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건 상황이 아닌 항목이죠.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정산, 차손익 등등으로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일단 찾아야 될 사항이 일단 기말의 영업권입니다. 자, 당초 영업권이 얼마에서 시작을 했었죠? 22만 원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10만 원만큼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3만 원만큼 증가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22만 원에서 궁극적으로는 7만 원만큼 줄어들게 될 거니까 재무상태표의 X2년 말에 보고되는 영업권 상납액은 15만 원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X2년 말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잠정금액이 조정이 발생했을 때 잠정금액이 조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원래부터 취득일 현재 알았더라면 되었을 금액으로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 자체를 해당됐던 유형자산을 얼마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지? 원래부터 알았다라고 한다면 110만 원에서 시작을 했을 거야. 됐나요? 물론 취득세 납부 등등의 부가적인 취득 부대원가 자료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성은 없었을 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X2년 말까지 감가상각이 누적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10만 원 기준에서 아까 자료에서 잔존 내용윤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 기타 사항은 동일하다. 잔존가치가 없었어요. 내용연수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몇 년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취득일이 X년도 7월 1일이었으니까 X2년 말이 됐을 때는 1년 6개월이 경과가 됐겠죠. 1.5년치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110만 원 나누기 10 곱하기 1.5 16만 5천 원의 금액만큼 감가상각이 진행이 됐겠죠. 110만 원 계산하시면 X2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은 93만 5천 원의 금액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따라서 15만 원, 93만 5천 원,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사업결합에 대한 문제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33번입니다. 자, 33번은 환율 변동 효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뭐 그나마 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풀어봅시다. 자, 엑셀레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시 자산 부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환율 변동 효과, 외화 환산이 발생한다면 상황 두 가지를 분석을 하자. 거래 환산이냐 아니면 재무제표 환산이냐. 얘는 지금 재무제표 환산이 아니죠. 거래 환산이에요. 거래 환산은 최초에는 거래일 현재 환율에 따라서 환산하자. 그리고 보고기간 말이 됐을 때는 얘가 화폐성 항목인지 비화폐성 항목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일단 자료에서 화폐성 항목들 찾아보시면 매출 채권 화폐성 항목이고 FVC의 금융자산은 사채라면 화폐성이에요. 주식이라면 얘는 비화폐성이 될 겁니다. 자료에서 지분상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화폐성입니다. 재고자산 비화폐성이 되는 거고요. 선수금 비화폐성이죠. 차입금 화폐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들을 환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는 매출 채권 금액이 원래 18만 5천 원만큼이었어요. 보고기간 말에 200달러에 대해서 화폐성 항목 무슨 환율에 따라서? 마감 환율에 따라서 1,000원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얘가 20만 원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단기 손익 효과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손익은 대표적인 단기 손익 효과가 되겠죠. 15,000원만큼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차입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액이 얘네가 14만 원이었고요. 150달러에 대해서 1,000원 적용될 거니까 15만 원의 금액이 되겠죠. 차입금이 상승을 했으니까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환율 변동 손실 효과가 10,000원만큼 단기손익이 반영됐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FBOCI 금융자산의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되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 차이는
그냥 다 FVOCI니까 평가손익, 기타 부가손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당기손익하고 아무 상관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실 공정가치 평가는 없잖아요. 근데 저가법 평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 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이다라고 할지라도 저가 평가가 나타났을 때, 즉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각은 최초 고래 1년제 환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뭐 저가 평가되는 순실현 가능 가치의 경우는 그 가치가 결정된 날짜에 현재로 환율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 효과는 당기손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금액입니다. 당초 금액은 15만 8천 원이었어요. 원가라면 15만 8천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순실현 가능 가치라면 150달러가 됐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항이 나타날 때 측정 자체는 외화로 해주시고 인식할 경우에만 환율을 반영하시면 된다. 150은 가치가 결정된 날짜는 엑셀년 말일자니까 1,000원으로 환산이 되겠죠. 이 금액이 15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저가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8,000원만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수금은 재측정 없고요. 그럼 이 효과가 전체네요. 당기손익이 미치 효과입니다. 15,000원 플러스 18,000원만큼 마이너스니까 당기손익 효과는 3,000원만큼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3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입니다. 이번엔 3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34번 문제는 파생상품 문제네요. 확정계약에 대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확정계약이 만약에 외화 위험에 대한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 회피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택정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확정계약 자체의 경우는 공정가치 위험 회피가 적용되는 거지만 얘가 외화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현금 흐름 위험 회피가 적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일단은 공정가치 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현금 흐름 회피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분석을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확정계약 상대방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거래 상대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확정 판매입니까? 매입입니까? 확정 매입이죠. 그럼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000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이 외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거죠. 1,000달러만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1,000달러만큼이 들어오는 거고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확정된 1,100원을 지급할 거니까 110만 원만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일단은 이쪽이 파생상품 쪽, 이쪽이 위험 회피 대상 쪽이 될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파생상품 자체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공정가치 평가 한번 해봅시다. X 1년도 10월 1일자가 기준이 된다. 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들어오는 금액은 1,000원을 기준해서 선도환율 1,100원이 적용될 거니까 플러스 110만 원에서 시작을 하시고 12월 31일에는 다시 선도환율이 바뀌었죠. 금액이 플러스 113만 원만큼이 금액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누적적으로 3만 원만큼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죠. 얘가 현재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을 때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금액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학습하셨을 거예요. 결제가 발생하는 X년도 3월 31일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150원을 끝냈어요. 115만 원의 금액이 계산될 거니까 이 날짜 현재 공정가치는 플러스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확정계약에 대해서 공정가치 위험 회피가 적용될 때 측정 방법은 선도의 공정가치 계산하고 똑같았었죠. 그래서 원래 공정가치 위험 회피가 적용될 때 그 위험 회피 대상 항목에 대한 측정은 현재의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되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확정계약의 경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산 부채가 없죠. 따라서 선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위험 회피가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경제적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X 1년 말 재무상태 변시가는 확정계약 부채 3만 원만큼입니다. 이게 파생상품 쪽에서 3만 원만큼 플러스니까 아마 통화선도 자산이 3만 원만큼 계산됐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반대편 위치에 있는 확정계약은 부채 금액으로 3만 원만큼이 표시가 됐을 거예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의 엑셀런 말 재무상태표 인식하는 통화선도 자산금액은 가와 나가 똑같다. 뭐가 됐든지 간에 자산부채 측정치는 엑셀 말 현재 공정가치로 보고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화선도 자산 3만 원이 보고 될 거고 현금 흐름 위험회피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자산금액은 3만 원으로 보고 될 거예요. 손익의 효과가 단기손익이냐 기타포괄손익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2번도 맞고요. 자, 3번의 경우에는 나입니다. 이게 현금 흐름 위험 회피가 되는 거잖아. 현금 흐름 회피는 사실 얼마만큼 현금 흐름 위험에 노출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현금 흐름 회피가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시고 얼마만큼 노출인지 확인합시다. 노출 가격은 현물 환율의 기준에서 계산하셔야 된다. 자, 10월 1일자 기준으로는 빠져나가는 금액이 1000달러를 기준해서 현물 가격 1050, 105만 원에서 기준 금액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12월 31일이 됐더니 1110원이 됐어요. 1110원 곱하기 1000. 빠져나가는 금액이 111만 원의 금액이 계산된 겁니다. 자, 그럼 불리한 현금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얼마만큼요? 6만 원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2월 30일이 3월 30일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15만 원으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0만 원만큼 불리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6만 원의 위험이 발생을 했는데 엑셀런드의 3만 원만큼의 플러스 금액이 나타났으니까 플러스 3만 원은 위험의 100% 효과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죠. 만약에 엑셀런 말의 공정가치가 7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6만 원까지는 효과적인 부분, 나머지 만 원만큼은 비효과적인 부분이 됐겠지만 지금의 경우는 3만 원 전체가 이 6만 원의 마이너스 금액 없앴는데 전체가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전체가 위험의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3번 합시다. X년도 포괄손익 계산 기타 포괄익이 미치는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현금 흐름 위험회피 적립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X1년 말에 적립된 금액이 3만 원이고 X2년 3월 30일에 적립된 금액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될 거니까 X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포괄손익 효과는 2만 원만큼 플러스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뿐이죠. 따라서 5만 원 마이너스.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문구도 보고 갑시다. 상계거래가 대안의 엑셀런트 X년도 포괄손익계산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가하고 나가 똑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적용됩니다. 엑셀런트나 X년도나 한쪽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다면 반대쪽에서 똑같은 금액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니까 순액 효과는 빵이 되는 거죠. 둘 다 선도 가격을 이용하는 공정가치 위험회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 흐름 위험회피가 적용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석이 됐던 거잖아요. X1년도나 X년도나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모두가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이니까 전체가 기타 포괄손익 처리가 됐지 단기손익으로 처리되는 상은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공정가치 회피가 적용되는 경우나 현금 흐름 회피가 적용되는 경우와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X년도, X년도 모두 제로예요. 똑같네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대안의 X년도 3월 30일에 원재료 취득원가를 인식할 금액은 가와 나가 똑같다. 이거 회계처리 모양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가 공정가치 회피가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현금을 주고 사옵니다. 현금 얼마만큼을 지급을 하면 됩니까? 1115만 원만큼 지급이 되겠죠. 따라서 재고자산 금액은 115만 원만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사항이 이 경우에는 확정계약 부채 금액이 5만 원만큼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계약 부채 장부 금액을 5만 원만큼 지우고 그 5만 원만큼 어디에 반영하셔야 된다? 재고자산 금액에 반영하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공정가치 회피가 적용될 때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110만 원입니다. 자, 나번은 현금 흐름 위험 회피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구입을 하면서 지급되는 실금액은 115만 원. 115만 원만큼 재고자산 이렇게 두고 또 한 가지가 아마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적립금에 대한 후속 관리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후속적으로 비금융 자산 부채가 인식될 경우에는 그 비금융 자산 부채의 최초 장부 금액에 반영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 효과 발생할 때 그 단기 손익 효과에 반영 처리를 하시면 된다. 지금 대표적으로 비금융 자산 부채가 인식되는 거래니까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적립금입니다. 해당됐던 금액 5만 원만큼을 어디에 반영하시면 된다? 비금융 자산의 장부 금액에 반영을 하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해도 110만 원만큼의 금액이 되겠죠. 사실 이런 회계 처리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회피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분석을 해본다면 아까 우리가 이 모양새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잖아요.
위험 회피에 100% 효과적인 파생상품 평가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즉 100% 해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100% 해치 효과가 발생을 했으니까 실제 $1,000만큼 지급되는 금액은 다 받아서 준 거니까 실제 지급한 금액은 110만 원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재고 자산의 매입 금액은 그냥 110만 원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 문제가 35번 문제가 제시가 됐네요. 35번 문제는 항상 뭐 위험 회피와 관련된 사항은 오히려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쉽죠. 말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을 기준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좀 심심찮게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답은 아마 얘가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위험 회피 관계가 회피 효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 회피 관계 개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위험 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 회피가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체 기간의 기준에서 판단하자는 건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위험 회피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 측정하는 시점 현재 상황을 통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 회피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게 되는 거지 전체 기간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 등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효과적이다고 분석이 됐던 사항들도 결과적으로는 위험 회피 비효과적으로 판단된다면 이거 소급해서 수정하셔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 회피에게서 소급법이란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기간 얘가 아니에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올해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영역과 관련된 중급회계 그리고 고급회계 영역이었습니다. 뭐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공부했던 바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셔서 2차 시험에 여러분들 대비하시는 밑거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시험에도 이러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제가 총평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기보다는 특정 유형의 일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숙련도를 키우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도 회계사 1차 문제 강평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